미국의 국가 부채가 미국을 진짜로 파산시킬 수 있을까요? 2000년 당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10조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의 부채 증가가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그 규모가 3.5배로 증가한 36조 22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문제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거대한 부채 더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변화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이 이 부채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입니다. 2020년 이자 지출액은 5,230억 달러였지만 2025의 내용도 현재 불과 6개월 만에 이미 4,780억 달러를 이자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도 2020년 총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2024회 연도에는 부채 이자로 1조 1,300억 달러가 지출되었는데 이는 4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미국 정부도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회계연도 정부 수입은 1조 8,900억 달러였지만 지출은 3조 400억 달러로 엄청난 재정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우연히도 일론 머스크는 정부 일부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재정 적자를 차입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에는 3개월, 1년, 10년 후에 1,000달러를 상환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채권의 만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투자자들은 정부로부터 이를 구입함으로써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셈이 됩니다. 또한 이 채권들에는 정부가 투자자에게 매년 지급해야 할 약정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3년 만기 채권을 4%의 이자로 매수하면 정부는 3년 동안 매년 채권 가치의 4%를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채권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부채가 늘어납니다. 문제는 정부가 약 25년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적자는 매년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는 점점 더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Right now we're at a juncture. Let's take the budget. If the budget deficit can be reduced to 3% of GDP, it will be about 7% if things are not changed. This could all be managed very well. If they don't, we're going to have a supply-demand problem for debt, and the results of that will be worse than a normal recession. 자, 이건 분명 문제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금리 상승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멋진 집을 사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봅시다. 금리가 0.5%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연간 이자만 5,000달러니까요. 하지만 금리가 갑자기 5%로 오르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연간 5만 달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부채는 하나의 큰 대출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기간 동안 묶여있는 여러 작은 대출의 집합입니다. 어떤 대출은 한 달 안에, 어떤 대출은 1년 안에, 어떤 대출은 10년 안에, 어떤 대출은 30년 안에 상환해야 하며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 시점에 따라 금리가 약간씩 다르게 고정됩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은 모든 대출과 금리를 고려할 때 미국이 현재 3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평균 금리는 얼마일까요? 우리는 실제로 그 수치를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평균 금리는 1.772%였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해보세요. 연간 이자가 17,720달러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0%에서 약 4.5%로 인상했습니다. 자, 이것이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가 실제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기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해야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은 부채를 재융자, 즉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부채를 차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10억 달러를 빌렸고 투자자들이 1%의 금리를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4.3%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소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한 것은 이 36조 달러의 빚더미 중 상당 부분이 더 중벌적인 금리로 차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금리는 2020년 1.772%에서 현재 3.282%로 이미 상승했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비용은 17,720달러였지만 현재는 32,820달러입니다. 여기에 36조 2천억 달러를 곱하면 미국의 연간 이자 지급액 현황이 나옵니다.
매년 더 많은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신규 부채나 만기 연장 부채를 더 높은 이자율로 부채 차환해야 하므로 현재 이자 비용이 급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리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 부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부채는 증가하고 특히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미국이 채무를 불이행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물론 이는 큰 숫자이지만 실제로 위험은 있을까요? 자, 이자 지급액 증가의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정부 지출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자 지급액은 정부 지출의 일부를 차지하여 그들은 지출 항목에서 해당 명목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 지급액이 최근 국방, 메디케어, 보건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큰 비용 범주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사회보장입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이자율은 재정 적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연말에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금리 부채는 이자 비용을 더욱 높이고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먹인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The US federal government spent $880 billion on debt interest last year. That's 4 times the level of a decade ago. And it's more than they spend on the military, almost as much as they spend on health. If the way that you pay for debt is to issue more debt, you're vulnerable to a rise in interest rates, and that's exactly what's happened. It's approaching 25% of all revenues just to pay back the debt, and that is the classic debt trap.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미국의 문제가 될까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채무 불이행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은 자국 통화로 돈을 빌리고 인쇄비를 통제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보면 빚을 갚기 위해 언제든지 달러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인플레이션과 신뢰 상실로 나타납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찍어낼 것으로 생각한다면 달러와 표시 부채를 보유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재무부 채권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차익 비용이 더욱 상승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상황이 위험해집니다. 경제학자와 신용평가 기관들은 통계를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GDP 대비 이자 지급의 비율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부채의 이자를 지불하는 데 소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역사적으로 GDP의 약 3%는 이자에 사용되는데 이는 부담스럽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에서 5%의 이자율은 필수 지출을 잠식, 즉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국방, 보건, 인프라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5% 이상에 도달한다면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용등급, 강등, 채권시장, 편익, 심지어 달러 자체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의 그것입니다. 이제 미국 GDP가 약 28조 달러라면 2024회계 용도의 이자 비용 1조 1,300억 달러는 GDP의 4%에 해당하며 이 시점에서 이자 지급이 다른 지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The projected amount of debt that has to be sold, which equals the deficit, is 7.5% of GDP, and at existing interest rates, that raises also debt service a lot. So it's right at that precipice.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와 같은 신흥시장에서 부채 상환 비용이 GDP의 4에서 7%를 넘으면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신용등급은 하락하고 차익 비용은 더욱 상승하여 부채의 악순환과 IMF 구제금융으로 이어집니다. 아르헨티나는 가장 최근인 2020년을 포함해 국가 채무를 불이행한 적이 9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채무 불이행에 앞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자 지급액이 GDP의 4%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경제 생산량의 20억 달러 중 1달러 이상이 이자 지급에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채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이자만 갚는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우려한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에 더 높은 대출 금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 많은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갔고 자국 통화 가치는 폭락했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결국 아르헨티나는 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유로존 위기 당시 그리스에서도 똑같은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는 GDP의 거의 8%를 국가 채무의 이자 지급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그리스는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고 대출을 중단하자 그리스는 그 간격을 메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과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정부는 가혹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해야 했습니다. 그리스 경제는 수축했고 실업률은 급등하는 등 힘든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부채 상환액이 GDP의 5에서 6%를 넘으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금리는 상승하며 차익 비용은 더 높아지고 결국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자체 통화로 차입합니다. 세계 기축 통화 이자 연방 준비 제도가 있어 시장이 얼어붙을 경우 시장에 개입하여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큰 이점이지만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자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투자자들이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상황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익 비용을 더욱 상승시켜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부채를 늘리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붕괴해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악순환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점진적이고 장기화한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미국이 부채를 갚을 수 있고 갚을 의지가 있다고 믿는 한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거나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거나 정치적 기능 장애로 인해 교착 상태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이미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또 다른 인플레이션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연준은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국가 부채가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재유용자, 즉 청환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과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위험지대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2011년 미국은 국제 상환 분쟁으로 인해 S&P로부터 AAA 신용등급에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에는 피치 역시 정치적 기능 장애와 부채 증가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은 신용평가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국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화폐 발행 확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섣불리 예언할 수는 없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언제든 더 많은 돈을 찍어내 우리를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물론 연준은 돈을 찍어내 정부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대가는 인플레이션이며 화폐를 찍어내는 행위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목격해온 인플레이션 급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비록 돈을 찍어내 빚을 갚을 수는 있지만 그 대가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우리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그리하여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더욱 악화할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방치하여 달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더라도 국채를 보유하도록 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리와 차익 비용이 오르며 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국가 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달러의 의존성 탓에 달러 기축 통화 체계하에서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느 쪽이든 아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도 채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